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현재 임신 16주 차인 예비 엄마입니다. 아직 입덧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몸도 무거워지는 시기라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를 정도로 속이 뒤집힙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을 엎고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며칠째 속을 끓이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자문하게 됩니다. 저와 신랑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신랑은 30대 중반이었던 시기에 만나 결혼했고 그동안 꽤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 세대와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려고 애써왔죠. 결혼하고 첫 주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따뜻한 밥상과 웃는 얼굴로 맞아주셔서 감사하던 그때 시어머니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말씀하시더군요.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늦으면 몸만 힘들어져.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저희가 둘 다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심지어 문자로도 아이 가져야지,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말씀을 집요하게 반복하셨습니다. 이상한 건 신랑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인 척 하시고 저에게만 따로 연락해 잔소리를 퍼붓는 그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신랑은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놀랄 정도로 정리된 사고방식에 배려심 깊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번 잔소리를 하시면 신랑이 그 자리에서 딱 자르곤 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마 그런 반응이 불편했는지 시어머니는 점점 신랑이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만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단지 이상한 시어머니인 걸 넘어서 못된 시누이 기질까지 지닌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제 많은 집의 둘째 딸인데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본인의 친정. 그러니까 시외가에서 시누이 노릇을 제대로 하십니다. 신랑 말로는 시외 할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아들들에게 조금 더 기울여서 분배하신 게 시어머니에겐 큰 불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외할아버지 생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님께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큰시 외삼촌 댁에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외삼촌 내외뿐 아니라 다른 친척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외숙모님 두 분이 저를 붙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씀을 툭 던지셨습니다. 왜 니네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님, 며느리들은 못살게 굴면서 자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냐?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외숙모님들에게 니들이 해야지 왜 내 며느리한테 시켜? 하며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외숙모님들은 당황하시면서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고 그때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저희 어머님 저랑 단둘이 있을 땐 전혀 관대하지 않으세요.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외숙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어요. 그렇겠지. 네가 멋모르고 시집 온 거겠지. 그래도 내 신랑이 똑똑하고 괜찮으니까 중간에서 잘할 거야. 지 엄마를 멀리할 순 있어도 지 마누라 힘들게는 안 할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시어머니가 그날 제 편을 들었던 게 순수한 호의는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분이 저를 지켜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껄끄럽던 외숙모들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기회였던 거겠죠. 그날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또 누군가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렸고 이번 사건,
밥상 엎은 사건은 그 모든 분노가 폭발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임신 중 몸도 힘든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왜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고 나는 참아야만 할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보다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첫걸음이니까요. 또 한 번은 시외가에 함께 갔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친척들이 제법 많이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도 꽤 화기애애했어요. 막내 외삼촌께서 시이모부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계셨는데 그건 누가 들어도 웃자고 하는 말들이었고 분위기를 돋우는 농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내 외삼촌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말을 그따위로 하니? 순간 다들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여튼 내 동생 새끼들은 싸가지들이 없어. 그 버릇 어디 안 가. 그때 제가 진짜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해졌어요. 그 자리는 분명 가족끼리 웃고 떠들던 자리였고 다들 평온하게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전쟁 선포하듯 공격적인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막내 외삼촌은 저희 신랑과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나서 신랑이 어릴 적부터 삼촌을 형처럼 따르고 정말 좋아했던 분이에요. 실제로 신랑이 외삼촌을 만나면 꼭 안기듯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도 치고 대화도 많이 나눕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신랑 참 좋은 어른들 사이에서 컸구나 하고 부럽기까지 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도 그런 삼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막내 외삼촌에게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막내 외삼촌을 그렇게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이유는 막내라서 만만하게 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다른 외삼촌들에게는 가끔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긴 해도 이 새끼, 저 새끼 같은 막말까지 하시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막내 외삼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씁쓸한 미소만 지으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랑에게 물어보니 예전 시어머니는 본인의 친정, 그러니까 시외가의 재산 상속 문제로 오래전부터 불만이 깊었다고 하더군요. 시외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시면서 아들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셨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수차례 시외조 부모님께 찾아가 따지고 소리 지른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실제로 시외 할아버님께 직접 가서 아들한텐 뭐든 다 주면서 나는 뭐냐? 나도 자식인데 왜 나만 무시하냐? 며 심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때 시외 할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돈이 아쉬우면 내 시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해.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직접 시외조 부모님에게는 잘 찾아가지 않으면서도 그 분노를 동생들과 올케들 그러니까 시외 삼촌들과 외숙모들에게 화풀이처럼 쏟아내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그냥 입씨름 정도로만 생각했던 말들이 시간이 갈수록 폭언과 험담, 감정적인 행동으로 바뀌었고 저도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익숙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의 화살이 저에게도 자주 향한다는 점입니다. 시댁에 명절 음식을 하러 가면 저는 다른 며느리들처럼 음식 장만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온갖 뒷담화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내가 우리 친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부모는 날 자식 취급도 안 해줬다. 그런데 걔네들 내 남동생들은 손만 까딱하고도 다 받아갔다. 외숙모들? 걔네는 더해. 자기 남편들 입장만 대변하지 내가 뭘 겪었는지는 눈꽃만큼도 이해 못해. 저는 명절날 하루 종일 칼질하고 전 굽고 탕 끓이면서도 시어머니의 이런 감정, 쓰레기통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진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즐겁고 따뜻해야 할 명절이 시어머니의 울분과 피해의식에 절어버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시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외가 재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안 분위기를 망치면 시아버지가 좀 제지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계시거나 오히려 맞장구를 치시더군요. 왜냐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 역시 아내의 친정 재산이 외삼촌들에게 더 갔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외가 식구들 욕을 하고 옳게 흉을 보고 딸이면서도 아들에게 못 미친 대우를 받았다는 말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원망하던 그 모습. 그 모든 이야기를 며느리인 제가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보듬고 좋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명절이 저에게는 시댁의 상처와 질투,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뒤섞인 말폭탄을 맞는 시간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반복하면서 시어머니는 과연 한 번이라도 후련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왜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그런 감정을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저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강요를 자주 하시는 분이셨어요. 단순한 잔소리 수준을 넘어서 본인의 기준과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제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십니다. 고분고분하게 네, 어머님 하고 따르기 전까지는 말을 멈추지 않으시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이고 강요이고 심하면 협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적자면 책 한 권은 써야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제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몰아붙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시댁 방문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저에겐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지독한 입덧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임신 5주 차부터 시작된 입덧은 지금 임신 16주 차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와서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임신 전에는 50kg이던 체중이 지금은 45kg까지 줄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 전쟁 같은 나날이었어요. 회사도 더는 버티기 어려워 신랑과 상의 끝에 출산. 직전으로 계획했던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지금이 휴식이 절실한 시기이고 신랑도 이를 잘 알고 도와주고 있었죠. 신랑은 요즘 집에 오기 전 저 때문에 냄새라도 안 나게 식사는 무조건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좀 와라. 얼굴도 안 보여주고 뭐하냐.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주말에 신랑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하고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얼굴 까먹겠다. 내가 너무 안 보여서 속이 상한다. 섭섭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결국 저는 억지로 택시를 타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속이 울렁거리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무거웠고 택시 안에서도 몇 번이고 내려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님도 마침 휴무라 집에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찌개 냄새가 확 풍겨왔고 그 순간 제 속은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렸고 참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 시작하셨어요. 어휴, 말라서 뼈만 남았네. 그렇게 굶으면 애가 어떻게 자라겠냐?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엄마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내 밥상을 차리시더니 얼른 와서 밥 먹어 하고 소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밥상에 다가가서 한 숟갈을 들기도 전에 찬기에서 나는 냄새에 그대로 복부가 울렁거렸고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계속되는 구역질에 눈물, 콧물, 땀까지 범벅이 되어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 등을 퍽 소리나게 때리셨습니다. 임신은 너 혼자만 하냐? 내가 너 먹이려고 상 차린 줄 알아? 뱃속에 내 손주 먹이려고 차린 거야. 얼른 나와서 먹어. 저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정신이 아득한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끌어냈습니다. 거울을 스치며 본 제 모습은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에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그 모습에 스스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밥상 앞에 억지로 앉히시고는 이렇게 유난을 떠니까 애 낳고 어떻게 하려 그래? 힘들면 다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며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상을 쓰며 말없이 앉아만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밥상을 시어머니 쪽으로 그대로 엎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불러내서 고문을 하세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른 채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몸을 바들바들 떨며 오냐오냐 해주니까 미쳤지. 네가 사람 구실은 하냐? 하며 손을 들 듯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하지도 않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지금 저 임산부예요. 때리시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경찰 불러요, 당장.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자리엔 냉기만이 감돌았고 저는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울음이 터졌고 집에 도착해서 신랑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그저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말리는 신용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만 좀 하게. 다들 흥분하지 말고 입으로는 말렸지만 정작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상황을 제지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 말 들어주는 사람 없다고 이제 저까지 길들이려 드세요? 외숙모님들은 착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참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엔 인상을 팍 쓰시더니 갑자기 비웃듯 깔깔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하셨어요. 안 참으면 니까짓 게 어쩔 건데? 그 말이 저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숨도 멈춘 채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쩌긴요. 아주 간단하죠. 앞으로는 큰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사시면 됩니다. 이제 어머님에게 자식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 하나뿐이에요. 저랑 남편은 앞으로 어머님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일부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퍼부은 냉소와 모욕, 압박과 폭력에 대한 최후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 데이셨을 텐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저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시댁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등이 펴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신랑은 다짜고짜 거길 왜 갔어? 오라고 해도 가지 말랬잖아. 당신 지금 어디야? 괜찮아? 하면서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이제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했고 신랑은 한숨을 쉬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신랑은 그날 혼자 시댁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신랑은 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도 신랑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는 최대한 담담하게 있으려 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동안 저는
그날 밥상을 엎은 제 행동이 잘한 일이었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폭력은 폭력으로, 압박은 단호함으로, 응수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내 뱃속 아이를, 나라는 사람을 위해 저는 행동했고,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 시어머니와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말이지 이젠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외숙모님들도 그간 얼마나 참으며 살아오셨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더 억압된 시대에 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진상짓과 무례한 언행들을 수십 년 동안 견디며 살아오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는 못된 딸, 올케들에게는 못된 시누이, 며느리들에게는 못된 시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분노는 가시지 않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하거나 왕래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내 삶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 이 글은 제 다짐서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의 저 자신을 기록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이해가 오늘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